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딱 한 문장만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검진 권유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해도 되는 검사는 따로 있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려도 잠깐 멈춰야 하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너무 교묘해서 대부분은 비싼 쪽으로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질문 하나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면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불안만 더 커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싼 검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공짜라고 다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하지만 핵심은 또렷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가에서 2년마다 받으라고 하는 국가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밖에 검진센터에서 말하는 비급여 패키지, 추가 검진, 프리미엄 검진 같은 것들입니다. 거기에 뇌 촬영이 들어가고 전신 촬영이 들어가고 피검사로 암을 다 본다는 항목이 들어가고 듣기만 해도 든든해 보이는 구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받으면 진짜로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돈만 쓰고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 3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제 이야기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요. 첫째, 국가 건강검진은 오늘 주제에서 제외입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제가 어떤 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불안해서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불안의 크기가 다르고 불안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검사 한 번으로 마음이 편해져서 1년, 2년을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어디가 아프면 그건 검진이 아니라 진료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계속 불편한데 검진 패키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보시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를 적절한 타이밍에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도구라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구조를 원본과 같은 흐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먼저 굳이 추천하지 않는, 즉 돈을 더 내더라도 효과에 비해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검진 7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가로 고려할 만한 추천 검진 7가지를 정리한 다음 마지막에는 국가검진을 더 똑똑하게 받는 요령, 그리고 나이에 따른 검진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까지 묶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비추천 검진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해지는 검사, 전신으로 암을 훑어본다는 영상검사입니다. 이름은 다양하게 불리지만 대표적으로 양전자 촬영과 전산화 촬영을 묶어서 하는 검사가 있죠. 설명을 들으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몸 어딘가에 암이 있으면 그 부위가 눈에 띄게 뜨거워지고 밝아진다. 그래서 한 번에 전신을 다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라도 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암이 다 그 방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그 검사에는 방사선 노출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셋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검진의 본질과 조금 어긋납니다. 이 검사는 원래 어떤 암이 확실히 진단된 사람에게 다른 장기로 번졌는지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그런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마음 편하자고 반복적으로 찍기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암이 없다는 보증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검진은 어디까지나 그 시점의 사진입니다. 내년에 몸을 예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신을 한번 훑는다는 말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어 방사선과 비용이라는 대가를 과하게 치르는 선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추천은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초음파는 해가 없잖아 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추가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초음파 자체는 방사선이 없고 통증도 거의 없죠. 그런데 검진은 검사 방식의 편안함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병을 찾기 위해 하는지, 그 병을 조기에 찾아서 치료하면 생존이나 삶의 질이 의미 있게 좋아지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갑상선 쪽은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결절, 아주 느리게 자라는 병변이 초음파로 많이 발견됩니다. 발견이 늘어나면 진단이 늘어나고 진단이 늘어나면 수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술은 언제나 부작용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평생 약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목소리나 칼슘 대사 문제처럼 일상에 영향을 주는 후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치료했는데도 전체 사망률이나 장기적인 예후에서 분명한 이득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갑상선 초음파를 일괄적으로 권하지 않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물론 가족력이 강하거나 의사가 촉진해서 의심소견을 느끼거나 목에 덩이가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검진이 아니라 진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키지에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넣는 건 조심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비추천은 위장 조영술입니다. 이건 국가검진에서도 선택지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위를 검사할 때 조영제를 마시고 X선을 찍어서 위의 윤곽을 보는 방식이죠. 반면 내시경은 카메라로 직접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내시경은 눈으로 보는 만큼 작은 병변도 찾을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조영술은 윤곽의 변화로 추정할 뿐이고 조기 병변을 잡아내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조영술에서 이상이 의심되면 다시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마음도 흔들리죠. 그래서 특별히 내시경 장비가 닿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면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는 내시경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검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추천은 심장 초음파를 무증상인 상태에서 검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분명 좋은 검사입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이 있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부정맥이 의심된다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데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의사의 판단 아래 심장 초음파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크지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로 전 국민이 심장 초음파를 찍는 게 효율적이냐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과잉 검사는 오히려 애매한 소견을 만들어내고 그 애매함이 추가 검사와 불안을 부릅니다.
검진의 목적은 혹시나를 무한히 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조기 개입이 효과적인 지점을 잡는 것입니다. 심장 쪽은 그 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비추천은 무분별한 MRI입니다. MRI는 방사선이 없고 정밀한 검사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비싼 값이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MRI는 원래 어디를 왜 봐야 하는지가 명확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관절이 아프면 그 관절을, 신경 증상이 있으면 그 부위를, 의심 질환이 있을 때 그 부위를 정밀하게 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증상도 없고 의심 질환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MRI로 훑는 방식은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고 의미가 불분명한 소견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촬영은 더 그렇습니다. 뇌는 한 번 찍어야 안심 같은 말이 돌지만 무증상 인구에서 무작정 촬영했을 때 발견되는 소견 중 상당수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추적 관찰만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추적 관찰이 일상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혈압이 오래됐고 가족력이나 특정 위험 요인이 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검진이 아니라 진료 흐름입니다. 여섯 번째 피추천은 각종 노화 검사, 유전자 검사, 미네랄 검사 같은 흥미형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는 결과지가 화려하고 설명이 그럴듯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내 몸의 미래를 보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결과가 실제 행동을 바꾸게 하느냐, 그리고 그 행동 변화가 건강을 의미 있게 개선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 위험이 높다는 유전자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표준 의료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불안만 커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낮다고 나왔을 때는 괜히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죠. 물론 어떤 검사는 특정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패키지 기본 구성처럼 묶어서 대중에게 권하는 형태는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삼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피추천은 암표지자 혈액 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피 한 번 뽑으면 암을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피는 한 번 뽑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 하는 검사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간을 볼 때 보는 수치가 있고 전립선을 볼 때 보는 수치가 있고 난소나 췌장을 이야기할 때 쓰는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치들이 선별검사로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치가 높아도 암이 아닌 경우가 흔하고 수치가 정상이어도 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매한 상승이 나오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은 추가 검사로 이어지고 추가 검사는 비용과 시간과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 끝에 결국 아니었다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암표지자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치료 경과를 추적하거나 재발 여부를 보는데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으로 묶어버리면 기대만큼의 가치를 주지 못하고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특정 연령대 남성에서 상담 후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피로 전신암을 다 잡는다는 식의 기대는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피추천 검진 7가지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싼 검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검사들이 검진이라는 목적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방사선, 비용, 위양성과 위험성,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 이런 손해 요소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이어서 돈을 내고라도 추가로 고려할 만한 추천 검진 7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조기 발견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검사 자체의 부담이 과하지 않으며 결과가 나온 뒤 다음 행동이 비교적 명확한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 추천은 위내시경입니다. 아니, 국가검진에서 이미 해주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국가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아직도 위장 조영술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건 피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2년 주기가 답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쪽 증상이 자주 있고 짠 음식과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이 겹치고 헬리코박터 감염 문제가 있거나 이전에 위 점막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더 촘촘한 간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은 누가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내시경이라도 꼼꼼함과 숙련도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시경을 주로 다루는 의료진이 있는지,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건 특정 자격증 이름을 외우기보다 실제로 내시경을 얼마나 많이 하고 추적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지 같은 현실적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추천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건 증상이 없어도 한 번쯤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같은 장기를 비교적 부담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나 담낭 쪽은 생각보다 흔하게 문제가 생기고 췌장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장기라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도 만능은 아닙니다. 장, 가스나 체형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도 방사선이 없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큽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비만이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담석이나 지방간 소견이 있었던 분들은 주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이어갈지 상담이 잘 되는 곳에서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추천은 유방 초음파입니다. 국가검진에서 유방 촬영이 제공되지만 체형이나 치밀 유방 여부에 따라 초음파가 보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 큰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촉진해서 뭔가 만져지거나 통증이나 변화가 있는 분들은 진료 흐름에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증상이 없는 분들도 본인의 위험도에 따라 유방 촬영과 초음파의 조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년 무조건이 아니라 나이와 위험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추천은 여성의 경우 질식 초음파입니다. 국가검진에서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중심이죠.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만 난소나 자궁의 구조적 문제는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난소 쪽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편이라 불안감이 큰 분들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상담 후 주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핵심은 결과가 나오면 다음이 명확하냐입니다. 필요 이상의 반복은 피하고 결과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의료진과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추천 목록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검진에서는 대장 쪽을 대변 검사로 스크리닝합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예방의 게임 체인저는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용종이 암으로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으로 내시경을 하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대 이후에는 5년 간격을 기준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 용종이 발견되면 그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간격으로 추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종을 떼고 나서 다음은 언제를 그냥 감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거한 용종의 종류와 개수, 크기에 따라 권고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 설명을 듣고 그 권고를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6번째 추천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정밀 확인입니다. 국가검진에서 기본적인 혈압과 혈당, 지질 검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계선에 걸친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늘 그 정도인 것 같고, 혈당이 늘 그 정도인 것 같고,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죠. 이럴 때는 단순 수치 하나로 결론 내리기보다 생활 패턴과 가족력, 체중, 허리둘레, 흡연, 운동량을 종합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더 정밀한 검사를 붙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은 공복 수치만으로 놓칠 수 있으니 장기 평균을 보는 지표를 함께 보거나 필요하면 부하 검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혈압도 병원에서 한 번 잰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루 동안의 패턴을 보는 방식이 진짜 실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요인이 큰 분들은 국가검진 주기보다 촘촘하게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면 행동이 명확하거든요. 식사, 운동, 체중,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 방향이 분명합니다. 7번째 추천은 저설량 흉부 촬영, 즉 폐 쪽을 보는 저설량 전산화 촬영입니다. 여기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폐암이 무서우니까 다 찍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면 과잉 검사가 됩니다. 폐암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흡연력이 상당하거나 직업적 노출이 있거나 오랜 기간 간접 흡연 환경에 있었거나 특정 환경 요인이 겹치는 분들은 상담 후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설량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나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작은 결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추적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무조건 겁먹을 게 아니라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적절한 추적 간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검사도 받을지 말지만큼이나 받은 다음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추천 검진 7가지였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추천 목록은 대체로 비용 대비 행동 변화가 명확한 검사들이고, 비추천 목록은 검사 결과가 불안을 키우거나 손해 요소가 큰 검사들이 많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검진센터에서 패키지를 볼 때 눈이 달라집니다. 화려한 구성보다 내게 필요한 핵심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국가검진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급여 검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가검진을 가볍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국가검진은 정말 잘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표준화된 검진을 제공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국가검진은 효과가 입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늘 이것입니다. 국가검진을 제때 받는 것, 그리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는 국가검진을 더 똑똑하게 받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령은 결과지를 받았다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지는 종종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 추적, 관리,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정상 범위라는 말이 있어도 내게 맞는 정상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들고 검진받은 곳이든 평소 다니는 동네 의원이든 상담을 한번 받는 것을 권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들고 필요한 행동은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요령은 연말, 특히 12월 말은 가능한 한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검진 수요가 폭발합니다. 사람이 몰리면 시스템이 버거워집니다. 대기가 길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더 중요한 건 검사자의 여유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내시경이든 초음파든 결국 사람의 손과 눈이 하는 검사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더 꼼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검진은 연초에 잡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1월 초는 예약이 비교적 수월한 곳도 있고 흐름도 안정적인 편이라 추천할 만합니다. 세 번째 요령은 검진을 평생 무조건 끝까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에 따른 효용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꼭 짚어야 합니다. 검진의 이득은 대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을 때 장기적으로 생기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장기적 이익이 나타나려면 시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매우 높아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검진의 이득과 검사의 부담을 균형 있게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쪽, 대장 쪽, 폐 쪽은 권고되는 연령대가 대체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보다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검진 졸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졸업이라는 말이 무슨 이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개인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건강 상태, 내 생활 능력, 내 다른 질환의 관리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치관과 불안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비급여 검진은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위험도와 목적에 맞을 때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검진은 공짜라서 허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한 핵심으로 구성된 매우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낯선 곳에 갔을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바로 나오는 것,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새삼 실감한다고 하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삽니다. 국가검진도 비슷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값비싼 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검진은 놓치지 말고 비급여 검진은 불안을 파는 구성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핵심만 골라 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번에는 검진 결과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표현들을 한번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생각보다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